(2024년 11월 27일) 시리아 반군이 북부 도시 알레포 서부에서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반군의 공세가 집중되기 시작한 첫 징조로 수년 만에 정부군과 반군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12월 3일 반군이 알레포시를 점령한 이후 정부군에 대한 공세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군의 세력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8일 아침 반군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바로 앞까지 진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를 태운 비행기는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2시간 뒤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바샤르 알 아사드는 러시아의 망명을 신청했고 러시아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바샤르가 떠난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지난 50년간 이어진 시리아의 독재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해마다 최대 7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현재까지 약 60만 명가량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내부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소 490만 명의 인구가 주변 국가로 망명하고 130만 명의 인구는 유럽과 미국 등으로 망명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유럽과 미국에 발생하는 불법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독재 기간 동안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 국민을 억압으로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시리아의 경제 악화와 합쳐지면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시리아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에도 시리아 정부는 여전히 시리아 국민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13년간의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마침내 13년간의 내전은 반군의 승리와 함께 시리아 독재가 끝났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리아의 국민들은 독재를 벗어나 진정한 아랍의 봄, 시리아의 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전의 끝은 또 다른 문제를 알리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까지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인물은 바샤르 알 아사드였습니다. 그는 이전 시리아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사드의 아들로 하페즈 알 아사드가 1971년 쿠데타를 주도해 정권을 잡은 이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리아를 통치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으로 바샤르의 시리아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샤르 집권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인 하페즈보다 시리아 국민들에 대한 통제 억압의 끈이 다소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탄압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탄압과 통제에 분노한 시리아 국민들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 속에서 바샤르는 자신의 독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다른 나라와 동맹 관계나 협약 등의 외교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시리아의 외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시리아와 이란에게는 공동의 적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은 기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왕권을 붕괴시키고 재탄생한 종교 국가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으며 시리아는 아랍전쟁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대립이 골란고원의 영토 문제, 이념 갈등 등이 합쳐지면서 이들 두 국가가 하나로 이어질 명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시리아를 포함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에게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육로와 해상으로서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시리아는 이란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견제함과 동시에 시리아 내전에서 무너지고 있던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서로 내부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쟁국이자 적국인 러시아도 활용했습니다. 시리아가 러시아에게 재정과 군사 지원을 받는 대신 시리아의 해군 기지를 임대해주는 방식을 통해 두 국가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 해군 기지는 현재 존재하는 14개의 러시아의 해외 군사 기지 중 유일하게 해군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중해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리아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던 현재 북부 반군 세력 중 한 곳인 쿠르드족은 시리아의 탄생과 함께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압은 1970년대
새로운 시리아의 독재가 시작될 때도 이어져 14만 명 이상의 시리아 쿠르드족이 인근 국가로 추방되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던 쿠르드 무장 단체인 PKK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돕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관계는 영토 문제를 포함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PKK가 서로 자신들 국가에서 무장 단체로 활동할 때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쿠르드족을 이용해 서로의 국가를 견제하는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튀르키예는 PKK를 이유로 영토 갈등을 겪는 시리아를 침범해 북부의 공습 활동을 벌여왔고 시리아는 튀르키예에서 활동하는 PKK에게 1999년대 이전까지 군사적 지원을 통해 견제하는 등 두 국가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PKK는 두 국가의 관계를 이용해 2011년 시리아 내 민주화 운동이 격렬해지면서 내전으로 번질 때 시리아 내 쿠르드족들이 YPG로 불리는 인민방위대를 창설해 시리아 정부와 대립할 때 재정적, 군사적 도움을 주면서 해당 지역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했습니다. PKK의 지원을 받은 YPG는 내전 활동 중 시리아 북부에서 세력을 확장했으며 시리아 내 북부 영토에 대한 자치권을 선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점으로 이슬람권 전역에 등장한 테러 그룹 ISIS가 칼리프 체제 국가를 선언하고 시리아에서 점차 세력이 커지자 시리아 정부는 공공의 적인 ISIS 문제 때문에 잠시나마 쿠르드족이 북부에서 자치 활동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미국은 ISIS 세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인 종교 단체 또는 스스로를 국가로 규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적대하는 세력인 저항의 축이었던 시리아 정부 대신 시리아 쿠르드족과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쿠르드족과 협상하기 시작한 미국은 튀르키예에서 활동하는 PKK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 쿠르드족과 PKK와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리아에 활동하는 쿠르드족들은 미국과 협상에 따라 인민방위대라는 YPG라는 이름 대신 시리아 민주군 SDF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공식적으로 PKK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여전히 PKK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튀르키예는 SDF가 PKK의 피난처이자 자신들을 위협할 잠재적인 쿠르드족 국가가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는 SDF를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SDF의 활동을 묵인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은 시리아 민주군 SDF는 시리아 내 활동하고 있던 ISIS 세력을 몰아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트럼프는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권 내에서 ISIS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자 SDF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튀르키예는 다시 튀르키예를 포함한 시리아 내 쿠르드족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리아와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을 튀르키예로 흡수하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튀르키 내로 이주한 상당수의 난민을 포함해 대다수의 쿠르드족을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경 사이에 안전지대로 규정한 시리아 영토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튀르키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쿠르드족 모두를 견제할 목적으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생긴 시리아 북부 반군 그룹 중 한 곳인 시리아 자유군 FSA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다른 이슬람 세력이나 쿠르드족과 다르게 FSA가 결집력이 약해 세력이 줄어들자 본격적으로 더 많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세력인 시리아 국민군 SNA를 구성했습니다. SNA는 시리아 반군 그룹 중 하나로 공식 목표는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조성해 다른 반군 그룹과 함께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지대는 튀르키예가 주장하는 안전지대와 뜻을 함께합니다. 사실상 튀르키예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세력이라는 이유로 튀르키예는 SNA를 튀르키예 보조 세력으로 묘사했고 일부에선 SNA를 튀르키예 용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SNA와 SDF는 튀르키예로 인해 대립 관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공동의 적인 시리아 아사드 정부라는 목표 때문에 당장의 적대적 관계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또 다른 시리아 반군 그룹인 HTS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테러 단체 중 한 곳인 알카에다와 협력하면서 구성된 시리아 반군 세력입니다.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독재와 서방 영향력에 반대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시리아 북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HTS가
알카에다와 협력한다는 이유로 서방의 표적 활동이 이어지자 자신들의 시리아 반군 활동에 지장이 간다는 이유와 시리아 북부의 반군 세력을 규합할 목적과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로 2016년 알카에다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HTS가 여전히 알카에다와 뜻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지만 알카에다는 HTS를 배신자인 불량 집단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으며 HTS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종교적 자유를 일부 보장하고 온건함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모습을 통해 서방 세계에게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4년 11월 이전까지 시리아의 각 세력들이 통제하고 있던 영토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시리아는 2011년 시리아 민주화 운동에서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서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의 구성에 따라 영토의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군 그룹은 각기 다른 뜻으로 결성되거나 구성되고 뭉쳤지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직접적인 큰 충돌보다 견제 등과 같은 작은 마찰만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러한 관계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시리아 정부를 돕던 가장 큰 세력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 중 한 곳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리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동맹 관계인 이란과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분쟁이 본격화되자 저항의 축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를 돕던 가장 큰 세력들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시리아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반군 그룹 중 SDF와 SNA가 서로의 견제로 인해 섣부르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자 그룹 중 한 곳인 HTS는 이것을 기회로 북부에서 세력을 급격하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2주도 되지 않아 시리아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몰아냈고 끝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리아 내 반군 세력들은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는데 힘을 합쳤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자치권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시리아 국민군은 이러한 쿠르드족을 견제하고 튀르키예의 지원을 통해 튀르키예가 원하는 안전지대를 건설하고 싶어합니다. HTS는 이 두 세력을 합치고 나아가 시리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탄생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군이 약화되면서 등장한 시리아 남부의 점조직 세력까지 포함하면 현재 시리아 정부로 몰아내면서 생긴 공백 기간 동안 이러한 반군 세력들은 경쟁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내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이해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HTS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릴 때 재빠르게 골란 고원을 점령했습니다. 골란 고원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혼란을 틈타 골란 고원을 흡수하고 차후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일부 병력은 시리아 국경을 넘어 국경 주변에 시리아 군사 무기를 파괴하면서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립할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항의 축의 가장 큰 세력 중 한 곳인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의 해당 지역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지만 언제 또다시 이스라엘의 이유로 시리아와 이란이 협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러시아는 아사드의 망명을 받아들이면서 시리아의 새 정부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리아 내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와 시리아 내부의 현재 혼란한 상황 때문에 내전에 개입하거나 새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여부는 미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SDF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ISIS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SDF에 대한 지원을 다시 시작했고 현재 시리아 정부가 무너지면서 SDF가 중동 지역과 시리아 내 미국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란이나 터키와 러시아에게도 내전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IS 세력의 변화나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에 따라 미국의 입장도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현재 시점에
유럽 내 시리아 난민들을 모두 시리아로 다시 송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혼란한 시리아의 상황과 경제 문제를 이유로 유럽 내 시리아 난민들은 유럽에 머물길 희망하고 있으며 언제든 시리아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유럽의 입장도 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독재 정권은 무너졌고 이제 시리아의 내전도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리아의 혼란은 아직 정리되지 못했고 각국의 이해 관계와 지정학적 관계는 현재 시리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금과 다른 성향의 내전이 언제든 발발할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시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이 지도가 정리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